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2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방역에 집중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도 일단 난색을 표명한 상태인데 하지만 이 여야 모두 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 지급 그리고 선별 지급 방식을 놓고 여러 논의가 또 맞서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살펴보면은요. 당대표 후보에 나선 박주민 최고위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다. 서른 최고위원, 이 선별 지급을 위한 행정적 과정이 또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당대표 후보죠. 대구가 지역구인데 예전에 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재 대권주자 1위입니다. 선별 지급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또한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당시 총리를 지냈던 바 있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하는 차등 지원이 맞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나라의 재정 여력을 이제 고려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동근 의원, 최고위원 지금 선거에 나선 중인데 전 국민보다는 그럴 바에는 하위 50%에게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 국민 대상 그리고 선별 지급 여부를 놓고 지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이 같은 갑론을박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누가 맞다 틀리다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죠. 실제로 뭐 구제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 뭐 두 입장 다 일장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또 뭐 예를 들면 다 줬을 때 뭐 돈 많은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소득 하위 계층만 줬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30만 원을 줬을 때 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 아낀다. 역대로 예를 들면 경제위기 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분들은 돈을 쓰지 않고 아끼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원동력은 상실되는 것이죠.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제냐 경제냐 얘기가 나온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전체를 다 줬을 경우에 전체 경제, 즉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쓰냐면 있는 사람이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있는 사람한테 준 돈으로 그 돈이 돌아가는 거고 사실은 적은 사람들은 그 돈을 거의 그동안에 외국 사례로 봤더니 키핑하더라는 거죠. 아껴두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한테 줬을 경우는 경제 전체가 돌아가는 그 기대는 극히 없다라는 측면. 그 두 가지에 무엇이 더 현재 우리 경제 실정에 맞냐에 따라서 경중이 나눠진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의 차원은 아니라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더 원론적으로 가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기본소득제는 그럼 다른 것이냐?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다른 것이냐? 그러면 코로나의 다른 경우와 로버트가 우리 일자리
뺏어가서 경제가 어려운 거, 일자리가 없는 것이 다른 것이냐.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일부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논의보다는 조금 포괄적 논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부양이냐 또는 구제냐 이런 관점 차원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 배경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확실히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는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좀 반대가 있었고요. 70% 선별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으로 관철을 한 바 있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청와대 눈치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전에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재정 부분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3년,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2017년에 출범한 그 해에 그 예산이 400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에 500조를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2000년 예산은 코로나가 있기 전입니다. 평상시에도 예산을 폭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포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 부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국가 채무 같은 경우도 그토록 비판하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지금 이미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전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시장이나 기업, 개인의 자발성이라든지 어떤 중장기적인 장치나 흐름에 따라서 맡겨놓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올 들어서도 지금 그 추경을 3번이나 편성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초기에 그 실수를 빼고 나면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대응을 잘해온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부분이 지금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 극히 부분적이었다. 그 이전 소득을 조금 넓혔고 소비를 약간 반등시키는 정도였지 전반적인 거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2차를 하고 나면요. 네. 이 코로나는 올해 안에 끝이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이 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효과가 어떠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통합당의 입장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지급하자, 단 선별 지급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통일한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자와 실직자 누가 더 필요하겠는가? 지난번 재난지원금으로 한우고기 사 먹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포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상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자 재정에 한도가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수입이 줄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 이 부분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으로 이제 목소리를 통일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이 부분을 좀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예산을 좀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이 부분은 좀 한 발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 피해 같은 경우도 의원 세비를 삭감해서 구호시설이나 구호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통합당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선별 지급이라는 부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지난 1차 한번 100% 지급으로 진행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무수히 이어왔던 그 무상 복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복지라는 이름 하에 다 집행하는 부분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재정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놓고서도 아까 일정한 효과는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치게 된 우리 국가 재정의 취약성이라든지 국민이 짊어지게 된 세금 부담 같은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 일반의 여론이 모아져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크게 뭐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액수,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 국민 중에서 하위 50%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1차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게 사실입니다. 그게요. 그때 당시에 현금을 주면서 그 일정한 기간 한도를 주고 사용하기 했기 때문에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 기한을 꼭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소비하도록 지출하도록 해서 지금 이제 만에 하나 2단계가 확산될 경우에 그 경우에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액수 문제인데 이 액수 부분이 지난번 1차 때는 가구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0만 원으로 하고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로 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이요. 저는 이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저소득층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손에 잡혔을 때에 얼마 동안 더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 100%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액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난번처럼 가장 낮은 한 20, 30%의 하위층에 대해서 가장 높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위 50%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에 이런 차등적인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4차 추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 이미 선제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사실 4차 추경을 한다는 것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3차 추경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4차 추경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담긴 말 아닐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또 이제 4차 추경을 못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정한 어떤 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보다 더 빠른 방법을 검토해보라. 있는 예산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당연히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비 피해도 있고 코로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경의 가능성도 같이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먼저 야당에서 4차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준 데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은 사실은 4차 추경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추경을 많이 해왔거나 과도한 예산을 짜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GDP 기준에 한 40% 정도 수준의 어떤 부채 비율이라면 일본이 200%, 뭐 미국과 북유럽 국가가 150, 130 정도 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장하준 교수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버틸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아니면 언제 쓰느냐,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고 이 교훈은 언제 우리가 얻었냐 하면 2007년 경제위기 때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뭐 은행 도와주고 또 구조조정한다고 대기업한테 수십조를 퍼주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 한번 하고 재난지원금 하는데 기껏 했죠. 5, 6조면 됩니다.
그게 적은 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수많은 뭐 구조조정 하는데 네. 뭐 퍼붓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이 된 세금을 국민 일반에게 주는 것이 훨씬 건강하더라고 하는 것이 서유럽에서의 결론이었고 네. 지금도 코로나 위기와 경제론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부하게 쓰라. 사실은 돈을 아껴라. 뭐 분별해서 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과도할 정도로 풀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구조를 물론 우리가 브라질이나 뭐 디폴스 선언한 아일랜드라든지 소위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모델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방대한 포퓰리즘에 의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정도는 말하자면 그 커버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채가 1년에 130조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10조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꼼꼼하게 잘 써야죠. 꼼꼼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이 잘 협의해 간다라면 오히려 더 건강한 어떤 예산 구조가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 그리고 기업이 아닌 국민들에게 더 지급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꼼꼼하게 잘 쓸 수 있을지 지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2인 가구 이상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지난 2분기 동안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가계 경제가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소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4.8% 증가했는데 이유는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 가구조차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이 감소했을 것이다.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훈 연세대 교수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계들이 소득은 늘어났지만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즉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다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더 어려운 하위층, 실제로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로 보면 상위 20, 30%가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 70%가 거의 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50%라고 하는 기준이 형식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위층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돈을 줬을 때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성태영 교수 말한 것처럼 더 소비 진작하고는 거리가 먼 구조로 간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상위 전 국민들 중에 상위 배분에 대한 3, 40%가 충분히 네. 돈을 다 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풀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심리적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도 실제로 오히려 마이너스 지수를 줄였던 유일한 네. 나라가 되는 것도 그런 심리 진작. 마트로 가면 누가 돈을 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활성화됐다, 활기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심리적 패닉 현상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중물을 부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네. 만약 2차 부분에 가서 하위 부분만 갔다 그러면 그 돈을 더 쓰기 어려워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딱지도 더 붙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위축감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또 실제로 골고루 말하자면 물건이 소비되지도 네. 않았고 하위 계층들만이 특유하게 뭐 쌀이라든지 이렇게 사재기만 형태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네.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경제는 심리다. 그러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폭넓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금 표에는요. 네.
소득을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다른 소득이 다 줄었지 않습니까? 저 표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 소득인데 네. 이전 소득이 아니었으면 줄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미국, 유럽이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이걸 막았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극히 일회용입니다. 네. 그냥 극히 임시적인 겁니다. 지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2017년 이후 18, 19년이 오면서 그 1분이라 그래서 하위 20% 소득자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그러는데 이분들 소득이 굉장히 줄고 그리고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소득자들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빈부차하고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막는 데는 기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소비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한을 정해서 현금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은 1차에서 나타났던 네.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에도 경제 성장률 그 2%를 우리 건국 이래로 정부 지표로는 가장 많습니다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재정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를 지켜냅니다. 누구나 대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던 게 1.7에서 1.9로 봤는데 그렇게 지켜낸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려면 요체가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취업자 수라든지 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공공 알바를 만들어서 지금 재정을 쓰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아까 제가 뭐 액수라든지 시기라든지 뭐 이런 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네. 집행하자로 결론이 난다면은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게 될 재정 건전성 약화라든지 국민 세금이 부담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부분에 짚어야 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국가 재정을 살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